예, 248페이지 동시행항변권 보시는데 항상 민법은 체계가 우선입니다. 일단 지금 계약의 성립 이후에 계약의 효력과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법문상으로는 535조 동시이행항변권이 먼저 있는데 우리가 위험부담을 먼저 봤습니다. 위험부담은 537조와 538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걸 먼저 본 이유가 계약 성립 과정 중에 문제가 있는 535조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539조 이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규정되어 있는데 요게 26회 시험에서 사례형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동시행항변권 쌍무계약의 특징적인 것이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 동시행항변권을 유치권과 비교해서 보면서 약간 관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동시행항변권과 유치권 둘 다 공평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는 것. 근데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하나의 효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유치권은 물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알기만 해도 외워서 안다는 거 동시행항변권이 쌍무계약의 효력이다. 유치권은 물권이다. 그게 아니고 이해가 되면은 객관식은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 당사자끼리의 문제라는 말이고 즉 대인적 효력을 가진다는 말이고 유치권은 어쨌든 우리 법은 물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권,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불가분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담보물권에 가서 좀 더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시행항변권은 가분적으로 행사될 수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유치권의 발생 원인이야 법률행위와 연관되어서 또는 법률 규정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고 그런 유치권 쪽에 가서 볼 건 여기서 보지 그냥. 유치권은 목적 물건과 관련해서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이 건물 넘겨받고 그리고 대금 지급했는데 뭐 제한 능력 이유 등을 이유로 이게 취소가 되었을 때 그때 요 사람은 요 대금 돌려받을 때까지 요거 못 주겠다. 동시이행항변권도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관계와 관련돼서 유치권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유치권 자체가 법률행위에 의해서 취득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유치권 자체는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이 구비가 됐을 때 법상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 이거 외에도 A 소유의 부동산을 B가 임차를 하고 점유 사용 중에 유익비, 필요비를 들인 것이 있을 때 끝났을 때 A 쪽에서 소유권에 기해서 또는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올 때 요 돈 받을 때까지 못 주겠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발생 원인이야 여러 가지와 결합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소송상 문제가 되면은 둘 다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인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이 될 것인데 지금 소송상 주장했을 때 법원에서 받아들일 거란 거. 그래서 A 소유의 부동산인데 쌍무계약과 관련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요거 넘겨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B가 이 매매 계약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이행의 소를 제기했을 때 A 쪽에서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을 안 하면 법원에서는 모릅니다, 이거.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해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A가 돈 받아야 주지 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은 판사가 알 일도 없고 B만 요거 주장하면은 법원에서 A는 B에게 재산권 이전하라, 등기 이전하라 이렇게만 판결 내립니다. 요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A 쪽에서 내 동시행 항변권 있는데 라고 주장을 해야 그렇다면은 법원에서 B는 A에게 대금 지급하고 A는 그와 상환하여 재산권 등기 이전하라 라고 판결해 줄 거라는 거. 유치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소송상 문제가 되면은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할 것이라는 것. 그다음에 유치권 쪽에 들어가면은 다른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제도가 있는데 동시행 항변권에는 그런 제도는 없고,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는 들어가서 보시죠. 248페이지. 쌍무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각 채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는데 그것을 동시행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이라는 것. 오른쪽에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을 비교해 놨는데 이 표를 가지고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공부한 거 제대로 이해를 했나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 교과서에만 해도 표가 여러 개 들어있는데 그 표를 무슨 수로 다 외우겠어요. 공부를 해놓고 관념 정리해가지고 이게 이렇구나. 그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말미에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소멸시효와 관련된 거 원칙적으로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데 알아는 둬야 됩니다. 그게 지문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니까.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게 정답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시험범위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그걸 모른다는 거지. 민법 공부를 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A라 하는 사람이 이 건물을 넘겨주기로 하고 B라는 사람이 돈을 주기로 하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거. 그러면은 이때 요 B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A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진다는 거. 이때 양 채무는 쌍무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는 것. 동시행 항변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동시행 항변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이 채권이 일반적인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고 10년간 행사되지 않아가지고 이 채권이 소멸돼 버리면 동시행 항변권도 소멸된다는 거. 근데 이걸 좀 더 끔찍한 예를 들어야지. 끔찍한 예를. 실제 있었던 사건이니까 판례도 있는데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걸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7분의 1만 주고 그러니까는 70억이면 10억만 주고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데 이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10년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데 점유를 넘겨받았다면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의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요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는 거. 그래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을 B가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A는 또 법을 좀 어중간히 배웠으니까 동시행항변권이 있는데 뭐 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가지고 저놈이 나머지 돈 다 주야 내가 등기 이전 해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거는 소멸시효에 걸렸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이 사람 채권적 청구권은 권리가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지나고 나면은 소멸된다는 것. 그럼 이 채권이 소멸되면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동시행항변권도 당연히 소멸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 법원에서는 A는 B에게 그냥 이전 등기해 주라고 판결될 거란 것. 참 구별 잘해야 됩니다.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다 보니까 동시행항변권이 소멸되는 것이지 동시행항변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도 마찬가지. 여기서 유치권도 마찬가지 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나중에 유치권 가야 개념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고, 동시행항변권의 성립 요건,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해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할 것, 주 채무 상호 간에 인정된다는 거. 부수적 채무와 관련돼서는 동시행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약정 등에 의해서 결령관계가 인정되면 동시행항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과 관련돼서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된 판례를 동그라미 2번에서 소개시켜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쌍무계약에 기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지만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또는 특약에 의해서 동시행항변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쌍무계약 관계가 아닌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 공평의 원칙상 동시행항변관계가 인정되는 거,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거는 쌍무계약 맞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의 약정을 했다면 요 건물 점유 사용하도록 넘겨주는 것과 이 사람 보증금 지급은 동시행관계가 맞다는 거. 그건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이야기되는 것이고, 근데 임대차 관계가 끝났습니다. 임대차 관계 종료. 이 자체는 쌍무계약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요때 요 목적물 반환과 요 보증금 반환은 공평의 원칙상 동시행관계를 인정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공평의 원칙상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동시행관계의 확장해 놨는데 쌍무계약이 아닌 비쌍무계약. 그러니까 여기서 비쌍무계약이라는 것은 편무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계약관계 아닌 쪽에서도 동시행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 해놨는데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도 있고 법조문에 있는 것도 있고 법조문에 없지만 판례에서 확인된 것도 있다는 것. 이게 나중에 가보면 우리가 해제와 관련된 것을 공부할 건데 해제와 관련해서 이 해제라는 것은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일단 일부는 주고 목적물 점유를 넘겨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B가 대금 지급 일자까지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A가 매매 계약을 해제해서 소급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한다면은 이제 매매 계약이 없어졌으니까 이 물건 돌려줘야 되고 받은 돈 돌려줘야 될 것인데 요거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해제가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매매 쪽에 규정되어 있고 도급 쪽에 규정되어 있고 부담부 정려 쪽에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 종신정기금은 계속적 계약이지만 해제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살짝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이런 쪽에 다 동시행항변권이 법문상 규정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전세권 쪽에 규정이 있고
전세권 공부를 해보면은 목적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로 하고 전세금을 미리 지급해놨다는 거. 끝나고 나면은 이 목적물 반환과 전세금 반환 동시행관계라는 게 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것이 주임법, 상임법에도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 쪽에도 청산시에 동시행항변과 관련되는 규정이 있다는 것. 법문상 이런 규정이 있는데 판례에 의해서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는 거, 해제를 가지고 살짝 연상하는 게 취소, 이행되고 난 뒤에 취소되면은 동시행관계를 인정해야 될 거. 무효인데 이행할 게 없는데 만약에 이행이 일어났다면 그 반환은 동시행관계를 인정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전세권 가지고 살짝 연상해내는 게 민법상 임대차는 보증금을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주임법, 상임법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마련해서 경제적 약자로 평가되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둔 특별법이라는 거. 물건인 전세권을 활용하지 않고 임대차를 활용하는데 주택과 상가의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컨대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민법대로 하면은 차임만 지급하면 되는데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는 거죠. 저런 경우를 채권적 전세라 이야기합니다. 민법에는 조문상 임대차에 보증금 선지급과 관련되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래계에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 이 사람의 장난으로 임차인이 피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임법에 이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두게 되었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목적물 반환과 이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관계에 있다라는 것. 근데 실제로 주임법, 상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컨대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또는 주임법, 상임법 적용받지 않는 상가의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으로 빌려 쓰면서 보증금을 거래계에서 선지급하더라는 거죠. 요거 끝났을 때 법 조문은 없지만은 임차 목적물 반환과 이 보증금 반환 동시 이행 관계를 인정해야 될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매매와 관련돼 가지고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여기 이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수도 있고 가압류가 되었을 수도 있고, 매매 계약 체결 후에 B한테로 등기 넘어오기 전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당권 설정했을 수도 있고,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 그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은 이거 다 말소시켜서 깨끗하게 넘겨주는 거하고 대금 지급 관계가 동시행 관계라는 거.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 등이 되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합의를 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하는 게 합당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열어보니까 갑구에 보니까 A가 소유자 있고 얼구에 K가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이때 P가 뭐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압류 이런 것들을 해놨는데 이걸 B가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 피담보 채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5억이고 이때 압류 채권 알아보니까 뭐 한 3억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걸 매매 계약서에 10억이다 이랬었다면은 딴 말 없으면은 요거 말소시키고 이거 말소시키고 소유권 넘겨줄 때 그때 10억 주면 되는데, 이 사람은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저 사람한테 이거 그냥 그대로 떠안게 하고 내가 현금 10억 챙겨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매매계약 청약과 승낙의 불일치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갈 수도 있는데, 실제 거래계에서 잘못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거 말소시키고 할 거요, 아니면 안고 할 거요, 이런 것까지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등기부를 완벽하게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등기부를 완벽하게 읽어내는 것은 등기법 공부하고 관계없습니다. 민법 공부하고 관계 있습니다. 민법 공부. 등기법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방법, 말소시키는 방법,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고, 그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민법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에 대한 표시, 권리에 관한 사항의 기재 또는 기재 그 자체를 말한다. 그런 내용 공부하실 거고.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전세권 쪽에 규정이 있다는 거. 근데 밑에 비교,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해놨는데, 물론 당연히 내 책에 있는 거는 시험 나오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거지. 이거는 주임법, 상임법 쪽에 있는 것과 관련되는 것인데,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가 임차인으로 빌려 쓰고 있고 보증금을 주놨는데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데 B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A가 보증금을 안 준다길래 그냥 이사 가버리면 대항력 상실되고, 그래서 피해볼 우려가 있다는 거지. 그때를 대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하면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없었던 것은 새롭게 취득되게 될 것인데, 이 등기가 경료되고 난 뒤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면제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요게 26회 시험에 나왔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주임법, 상임법 쪽에 가서 공부할 것이고, 그때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B는 이사를 갔다는 거지.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는 마치 저당권과 유사한 효력을 가진다는 거. 담보 목적으로 해놓은 거라는 거. 저당권이다가 아니고 저당권과 유사하다는 거. 그래서 담보권일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갑구를 열어보니까 A가 소유자이고 얼굴에 열어보니까 B가 저당권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받을 돈 담보할 목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가 있다는 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선변제 후 말소라는 거. 돈 먼저 주고 그리고 후 말소라는 거. 마찬가지로 임차권 등기 명의와 이 등기도 선변제 후 말소라는 거. 그게 왜 전세권 쪽에 밑에가 비교해서 넣어놨냐면 어떤 목적 부동산이 있는데 갑구를 열어보니까 A가 소유자이고 얼굴에 열어보니까 전세금 지급하고 이렇게 전세권 등기해놓고 전세금액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과 이 등기의 말소가 동시행 관계라는 거. 참, 계속 이 판례를 이야기 꺼내면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갑구를 열어보니까 A가 소유자, 얼굴을 열어보니까 K가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놨어요. 조금 전에 말다시피 선변제 후 말소라 했어요. 어떤 목적 부동산이 있고 갑구를 열어봤을 때 A가 소유자이고 압류, 감류도 결국에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될 것인데,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놨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경우를 양도담보라 할 거라고. 담보 목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도 돈 갚는 거하고 이거 말소는 선변제 후 말소.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구를 열어보니까 A가 소유자이고 이번에는 진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양도담보인지 이게 진짜 매매인지는 등기부 가지고는 구별 안 됩니다. 이것도 법적인 마인드를 위해서.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구를 열어보니까 눈 닦고 떡볶이 꺼내가지고 확실히 봐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요. 등기부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뒤에 숨은 법리는 명의신탁일 수도 있고 B가 위조했을 수도 있고 양도담보로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통정 허위 표시일 수도 있고
그 뒤에 사기 강박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등기부를 보고 거래를 해가지고 C한테 넘어왔어요. 명의신탁이라면은 이 C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를 받을 것이고 실명법에 의해서 저게 B가 위조한 것이라면 이 C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받지 못할 것이고 양도담보라면은 가등기 담보법 적용되는 경우라면은 선의자는 보호를 받을 것이고 가등기 담보법 적용 안 되는 양도담보라면은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를 받을 것이고 통정의표시나 사기로 통정의표시로서 무효든지 사기 강박으로 취소되면은 이 경우에 제3자는 선의자라야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거는 등기부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지. 기록은 딱 요래만 돼 있다는 거지. 어떡할 건데? B가 털어놓고 그래. 내 뭐 명의신탁했다, 뭐 위조했다, 뭐 이래 하면 문제가 없는데 B가 아이고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이러면 어떡할 건데? 소송 들어가야 될 거라고. 그때 밝혀내면은 이런 법리가 적용되겠지만 A가 이 사실을 못 밝혀놓으면은 등기부에 기록된 대로 강한 추정을 받을 거고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언제나 보호받는 문제가 발생을 할 거라고요. 못 밝혀내면 할 수 없어 이거는. 그래서 등기부는 믿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공신력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매매라면은 여기에 무효 사유가 있어가지고 또는 뭐 차후에 취소가 돼가지고 그때 준 돈 돌려주는 거 하고 이 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라. 근데 이게 진짜 매매에 있든지 양도담보인가는 소송상 들어가야 밝혀질 거고 우리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지. 시험 칠 때 양도담보면 양도담보라는 근거를 마련해 놓을 것이고 매매라면 매매라는 근거를 마련해 놓을 거라고. 실제 거래계에서는 그걸 밝혀내야 될 것이라는 거. 관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제됐고 부담부 정려, 매도인 담보책임, 도급 관련돼서 수급인의 담보책임 관련돼서 종신정기금, 주임법, 상임법 쪽에 가등기 담보법 쪽에 청산금과 관련돼서 동시행항변권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 가등기 담보법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전세권과 전세금 보고 임대사 종료하고 난 뒤에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 연상하시고 해제를 보고 그는 규정이 있는 것이고 무효 취소는 이론상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약정으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동시행관계를 인정해야 될 것이라는 것. 다음에 저당권 설정 또는 감유된 부동산 매매의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으면 민법은 다른 사정이 추가되면 계속 탑이 바뀝니다. 그러니까는 머릿속으로 없는 사정을 만들지 말라고요. 소설 쓰지 말라고. 있는 것만 딱 가지고 판단하시라고. 그래서 저당권이나 가압류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을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그 저당권 가압류 말소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것과 대금 지급이 동시 이행 관계. 밑에 비교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구를 열어보니까 A가 소유자이고 K라는 사람이 위조해가지고 저당권 설정했을 수도 있고 원래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돈을 다 받았어. 그래 말소시켜야 돼. 그런데 등기부에는 기록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무효인 저당권이라는 건데 이걸 가지고 경매 실행을 해서 누가 경락을 받고 경락 대금을 완납을 하고 등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K가 일단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배당을 법원에서 해줄 거고 A가 가만히 있으면은 남는 거 있으면은 A한테 배당을 해줄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했는가? 이게 애초에 무효인 저당권이기 때문에 위조대가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 왜냐면은 이 사람은 경매 붙일 권리가 없는데 등기부만 가지고 구별이 안 되니까 경매가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경매 절차가 무효라는 거예요. 그때 요 사람의 배당받은 거하고 이 등기의 말소
요 배당받은 거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이 등기의 말소는 동시행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요 배당금 반환하고 이 등기의 말소는 동시행관계 아니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되면은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되면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다루어지니까 그거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쪽에 임대차 쪽에 가서 공부가 좀 더 될 것이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다루어지니까 동시행관계. 그다음에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동시행관계. 변제와 채권증서, 사용증 반환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 그런데 채무 변제와 음수표의 반환은 동시행관계라는 것.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로부터 돈을 빌려오면서 차용증을 써줬어요. 이런 걸 채권증서라 하는데 돈 갚을 때가 돼서 갚으러 갔는데 너가 차용증 안 주면은 내가 써준 차용증 안 주면은 돈 못 주겠다. 그런 권리는 없다는 거지. 동시행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은 내놔라. 영수증 안 주면은 내가 돈 못 주겠다. 이 소리는 할 수 있다는 거. 그때 차용증 안 준다고 돈 안 주면은 동시행항변권 관계가 없으니까 이행지체가 되고 그럼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근데 이번에는 A가 B로부터 돈을 빌려오면서 담보 목적으로 10억짜리 음이나 수표를 발행해서 맡겨놨다는 거. 맡겨놨다. 이 경우에 돈 갚는 거하고 음수표 반환받는 것은 이중 변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행관계를 인정한다는 거. 만약에 음수표를 반환 안 받고 돈을 갚아버렸을 때 이 B가 이 수표를 유통시켜 버리면 이 C가 그에 따른 지급 청구해 올 때 A는 거절 못 한다는 거. 그래서 A는 2번 변제해야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물론 그때 이 사람한테 변제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이 수표 가지고 뭐 경매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때 이 사람한테 준 사람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때 가서 현실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가 발생할 것이니까 이때 음수배 반환과 채무이행은 동시행관계를 인정한다는 것. 이중변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경우에는 금전 채무 이행기에 음수배 반환하지 않는다고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지체 책임 진다는 거.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것. 따라서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행항변권 없다. 단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한다면 동시행관계가 된다는 거.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B와 매매 계약을 5월 1일 날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받아놓고 5월 20일 날 중도금 지급하기로 하고 5월 30일에 가서 잔금 지급받으면서 건물 등기 점유 넘겨주기로 했다는 거. 그러면은 5월 20일에는 A의 채무는 아직 이행기에 있지 않고 이 중도금에 대한 채무는 B의 이행기에 있다는 거. 그래서 B는 이 중도금에 대해서는 동시행항변권이 없다라는 거. 그런데 이때는 B는 동시행항변권 없고 즉 선이행 의무 있는 자는 동시행항변권 없다라는 거. 자기 채무 이행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이 사람의 지체 중에 상대방 채무도 변제기에 도래한다면 이때부터는 동시행관계가 인정된다는 거. 그럼 이때 동시행관계에 있는 것은 건물 점유, 등기 넘겨주는 거하고 중도금과 상대방 채무 이행기 도래할 때까지의 중도금에 대한 지체 책임 그리고 잔금 요거까지가 동시행관계에 있다는 거. 동시행관계가 있고 난 뒤에는 지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얘가 들어가면 또 이렇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이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을 건데 A 소유의 부동산 역시 5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월 20일 날 중도금 주기로 하고 5월 30일 날 잔금을 주고 등기 넘겨주기로 했는데 중도금 지급 일자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자동 해제된다는 문구를 두었을 때 중도금 지급 일자에 중도금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바로 이행지체에 빠지니까 자동 해제가 된다는 거.
그런데 잔금 지급일자 조금 전에 같은 날 등기 넘겨주고 돈 받기로 했어요. 잔금 지급일자에 잔금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동 해제된다는 문구를 두었을 때 잔금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자동 해제가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이유가 지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자동 해제가 되게 하려고 하면 A가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려야 자동 해제된다는 거. 둘 중에 한 개가 시험 나왔습니다. 다음에 선이행 의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채무를 먼저 이행했을 때 상대방, 즉 후이행 의무 있는 자가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불안한 사유가 있다면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동시행항변권 인정한다라는 것.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하는 한 지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 물건이 가분적이라면 가분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넘기시고, 지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이행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해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제권 행사 요건하고 지체 요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오른쪽에 그냥 보시죠. 지체 책임은 면제된다는 거, 지체가 없다는 거, 니 줄 때까지 나도 안 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아직 이행 안 해도 되니까 서로 이자 발생은 정지된다는 거, 달리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대로 갈 것이고, 동시행 항변권에 의한 점유도 적법한 점유 권원이 된다라는 것. 요거는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될 자리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봤는데 동시행 항변권 자체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지만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해버리면 그에 따라서 동시행 항변권도 소멸되게 된다는 것. 동시행 항변권도 남용되면은 인정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동시행항변권 그대로 존속한다라는 것. 채권양도, 채무 인수, 포괄 승계 이런 것들로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동시행항변권 존속한다는 것. 근데 넘기시면 경계의 경우에는 동일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동시행항변권 소멸한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객관식 문제집을 풀면서 봐야 구체화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 별 내용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각도로 시험이 나올 수는 있는데, 계약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내용을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요구하는 이 사람을 학자들이 요약자라 하는데 법 조문에는 이 사람을 채권자라 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대금을 내 아들, 즉 A의 아들 또는 A의 채권자 이 C한테 주라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3자 약관이 제3자와 관련된 것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응하는 사람을 낙약자라 하고, 법문상으로는 이 사람을 채무자라 하고, 그에 의해서 이익을 누리는 자 이 사람을 수익자, 여기서 이 사람을 제3자라 한다는 것. 일단 용어 정리를 좀 하는데, 요 경우에 요게 계약의 기본관계입니다. 이걸 기본관계, 이걸 보상관계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 보상관계를 있게 하는 원인이 되는 이 요약자와 수익자와의 관계를 대가관계라 합니다. 그 다음에 낙약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이 관계를 수익관계 또는 급부실현관계다라고 하는데, 계약 당사자는 요 사람이 계약 당사자입니다. 계약 당사자, 법률행위 당사자라야 누릴 수 있는 권리, 즉 요약자, 낙약자라야 누릴 수 있는 권리, 요것과 관련된 해제권, 그 다음에 법률행위와 관련된 취소권, 이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누리는 것이고,
물론 포괄승계라든가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면 그 법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행사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이 제3자가 당연히 저 계약의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가지는 자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냥 좀 더 유치하게 내가 꽃가게에 가서 꽃을 우리 집에 있는 집사람한테 배달해 주시오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꽃값을 누구한테 달라 할까? 내한테 달라 하겠지, 내한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이렇게 당사자인데 내가 집에 전화해보고 꽃 배달됐나? 이렇게 물어보고 뭐 그런 거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전화해가지고 빨리 보내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3자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했다면 내가 이 건물을 이렇게 팔면서 제3자를 위해서 대금을 이렇게 직접 지급하라고 했는데 안 주면은 내가 이것과 관련되는 내가 돈 빌린 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해 주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낙약자는 요 사람한테 너 이 돈 받아갈 거냐 안 받아갈 거냐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수익의사표시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내가 돈 받아가겠다.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지고 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은 요 관계가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는 형성권이고 요게 시험 나왔을 건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뒤에는 이 둘이서 합의로 요 계약 내용을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거. 합의로 해제시키지 못한다는 거. 합의로 대금을 뭐 감경시키지 못한다는 거. 근데 원래 가지고 있는 법정 해제권, 법정 취소권은 행사될 수 있고 이게 없어지면은 이거 당연히 소멸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각종의 보호받는 제3자는 될 수 없다는 거. 실제 이 뒷면에 숨어 있는 게 옛날에 C로부터 A가 돈 빌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숨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넘겨줘도 돼. 근데 괜히 어차피 이 사람한테 갈 돈이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이행할 것을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인수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제 빨리 돈 내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저 사람이 건물 줄 때까지는 나도 못 주겠다.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사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것. 요 관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대가 관계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A가 빌린 돈 10억을 갚을 여력이 안 돼서 건물이라도 팔아서 그 매매 대금과 관련해서 이 사람에게 채무 이행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매매 계약 체결하고 이렇게 돈 주기로 하고 돈 받아가기로 했는데 복권이 돼가지고 현금을 그냥 갚아버렸어. 그럼 더 이상 이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그 사실을 몰라. 그러면 이행하게 될 것이고 그때 A가 B한테 왜 그 돈을 그렇게 주냐라고 할 권리는 없다는 거. 그거는 자기들끼리 또 다른 문제라는 거. 그래서 대가관계의 흠결이 다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라도 법적으로 당연히 요게 소멸되면은 요 관계는 당연히 소멸된다는 것. 근데 이것도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등기 넘겨주기로 하고 요렇게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등기 넘겨주고 요렇게 돈을 주고 난 뒤에 요게 사기 강박 등으로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 A라는 사람이 내가 요렇게 돈을 줄 테니까 네 건물을 요렇게 주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면서 이 등기를 요렇게 넘겨주고 난 뒤에 요게 적법하게 취소가 되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요게 일단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게 적법하게 취소가 됐으면, 근데 뭐 제한 능력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가 됐으면 이 사람은 건물을 이렇게 돌려줘야 돼.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저기에 혈육이 상실되면 이것도 혈육이 상실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때 이 B가 준 돈을 C한테 달라 할까, A한테 달라 할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누구에게 행사해야 될 것인가? A한테 행사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이 사람한테 행사할 것은 아니라는 거. 돈은 점유만 있으면 소유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넘어간과 동시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돈에 대한 소유권을. 그래서 이 경우에 내 돈 내놔라 할 권리는 일단 없다는 거.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돈을 준 이유는 뒤에 있는 이 대가 관계 때문일 것이라는 거. 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A가 이득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이렇게 행사해야 된다는 것. 근데 요 경우에는 요게 소멸되고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이 사람은 각종의 보호받는 제3자가 되지 못한다 해서 선악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요것이 소급적으로 실되면 소유권이 여기에 복귀가 돼.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거라고.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문제가 안 나왔지만은 여기서 이미 거래가 한 번 더 일어났다면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 여기까지도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간 건데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자기의 계약 상대방인 이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것. 돈이라는 특수한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특수한 성질. A가 이 민법책을 B한테 빌려준다고 빌려줘가지고 B가 민법책을 빌려서 점유 사용하고 있어요. 이 민법책 소유자가 누굴까? A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민법책은 뭐 비싸봐야 10만 원.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B가 그 100만 원 좀 빌려달라라고 하면서 빌려간다고 하면서 돈을 B가 점유하게 되었다면 이 돈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일까? 민법책 이 경우에는 여전히 소유자는 A고 B는 빌려 쓰는 사람이라고. 이 돈은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인정이 돼.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B라는 거. 물론 이거는 가치와 관련된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 돈, 뭐 조선시대 엽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치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정도 하시고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는 것. 그래서 이행인수와는 구별되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것이고, 읽어만 놓으십시오. 변제를 위한 공탁, 뭐 그 정도. 그러나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는 거.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 둘이서 이 관계를 책임지는 그런 관계이고,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말은 이 사람은 이 관계에서 빠져나가 버려. 그러면은 채권 채무 관계가 이렇게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데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는 거.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일 때 직접 이렇게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옛날에 핸드폰을 길거리에서 팔고 있어. 초창기 핸드폰 보급될 때 그때 길 가면서 핸드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일주일 뒤에 보내준대. 그러면은 핸드폰 만드는 가게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라 할 건데 그때 이 사람은 핸드폰을 어디서 만드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행 청구를 이렇게 할 거고 실제로 이 사람은 A에 대한 채무자이긴 하지만 C에 대해서는 이행할 의무만 있는 것이지 직접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만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기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행 인수는 이행만 부담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채무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론상 구별될 수 있는데 현실 거래에서는 실제로 판별해 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단어만 가지고 구별할 것이고 제3자를 위한 계약, 보상관계 밑에 길게 늘어서 놨는데 그냥 요거 그냥 해놨습니다. 보상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수익관계는 낙약자와 수익자 제3자와의 관계. 이거는 급부 실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 요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이것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 그걸 길게 늘어서 놓은 것이고 제3자의 의사도 고려되어야 된다 그 다음 봐 놓으시는 거고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해 하는 제3자를 위한 약정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 그게 없으면 이행인수가 될 뿐이라는 것 제3자 계약 체결 당시에는 현존 특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건물 너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매 대금은 나중에 내가 지정하는 그 사람한테 주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태아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에는 현존 특정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이행하려고 하면 수익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행하려고 할 그쯤에는 현존 특정이 돼야 될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취득할 권리 일반적으로는 채권이겠지만 돈 주라 이라면은 금전지급 청구자는 채권을 가지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득되는 것이 채권이겠지만 물권을 취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예컨대 꽃 배달을 의뢰해서 꽃이 배달되면 꽃 소유권 물권을 취득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것은 안 되겠지만 권리를 취득시키면서 일부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편물 배달하면서 택배 배달비는 받는 사람한테 받아라 가능하다는 거지. 택배 배달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면서 우편료는 네가 부담해라 이 정도는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3자가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면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가능하고 그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요약자에 대한 효력.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너 돈 받아갈 거냐 말 거냐 수익 의사표시 여부를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수익자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요약자는 계약 당사자로서 해제권이 있다는 거. 수익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도 해제권이 있고 수익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해제권이 있는데 이때 법정 해제권 행사할 때는 제3자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 동의 얻을 필요 없다는 거. 낙약자에 대한 효력.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수익 의사표시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고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항변권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낙약자도 계약 당사자, 법률행위 당사자니까 당사자로서 누리는 해제권, 취소권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3자 수익자는 수익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행 청구할 수 있고 수익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는 형성권이고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거. 권리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고 행위 무능력자라는 용어가 나오면 제한 능력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 의사표시 이전의 제3자의 지위도 이거 재산권 취득하는 것이니까 양도 상속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넘기시면 수익 의사표시 후 계약 당사자는 합의로는 그 내용 변경시키지 못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2번 이행이 일어났을 때 금전과 관련되는 원상회복 청구권은 제3자에게 행사할 것이 아니고 요약자, 낙약자끼리의 문제이고 동그라미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민법에서 말하는 각종의 보호받는 제3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 그
근데 동그라미 4번 110조 2항 제3자의 사기강박에 의해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때 상대방 쪽에서 제3자의 사기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그 표의자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의 제3자는 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법에 의해서 제3자 수익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론상 계약인수. 계약인수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넘겨받아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 당사자인데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는 경우를 계약인수라 하고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구별되어야 하고 이행인수는 이행 의무만 부담하는 것이지 직접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구를 열어봤을 때 A가 소유자이고 얼구에 K가 저당권자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액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가 A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목적 부동산이 10억이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B가 매입을 하면서 물건 가치가 10억인데 5억 저당권 잡혀 있으니까 너한테 5억만 주고 일단 소유권 넘겨받고 나중에 내가 5억 갚을게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 이행인수로 처리한다는 거. 이행인수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는 요렇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채무자는 A라는 거. 그래서 A한테 청구할 거고 A가 돈 안 갚으면 저당권 가지고 경매 들어올 거고 돈 안 갚으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될 거라는 걸 알고 들어온 거고 어떻게 알았냐고 등기부보고 알았지. 그래서 계약인수와 이행인수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구별된다라는 것. 참 계약법도 실제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장난 아니죠. 일단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과서를 정독을 꼭 하십시오.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가 된 부분을 지우는 것이지 이해 안 된 부분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꼭 씹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읽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적 마인드가 생기고 실력이 쌓일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